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인터뷰의 추북일 편집인입니다. 4월 총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투표에 좋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전국에 한 6천여 명의 교수분들이 모여 있는데 정교모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이유 100가지를 댔는데요. 오늘은 외교, 통상, 국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유아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운목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화에 대해서 국제법이나 국제관계를 강의하고 있고요. 옛날에 외교관 생활도 좀 했고 미국 관계도 제 전공으로 항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쪽으로 전문가시는데요, 여러분.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국방 외교 통상 분야의 첫 번째로 지금 언급을 한 게 15번인데 동맹 파괴, 주한미군 철수 기반을 조성한 거다. 그랬는데 여기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저도 이번 정권에 들어서고 나서 예. 특히 그 미국 관계 외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서 처음에는 이게 아마추어적인 그 단순한 외교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조금 허둥지둥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게 이렇게 확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무능이 아니고 어떤 의도적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어떤 그 전통적인 우방으로부터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멀리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새로운 이제 동맹 관계를 추구하는 거죠. 그게 중국이고 그게 북한과의 연합이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국민들이 지금은 클리어하게 느끼고 있는 거고요. 주한미군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안보의 굉장히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까지도 제로 베이스에서 접근하면서 주한미군을 이렇게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외교 정책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동맹을 파괴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기반하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퍼즐이 돼서 이렇게 짜맞춰진다. 그런 단계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냈어요. 처음에는 뭐가 아직 셋업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도가 드러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옛날 운동권적인 마인드가 그대로 있지는 않겠지만 그 마인드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용어를 빌자면은 NL이죠. 예. 어떤 NL, 민족 해방 노선을 추구하면서 미국과 일본 축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멀리하면서 갈등 관계를 국민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렇게 조성하면서 민족 해방을 추구하는 굉장히 운동권스러운 그 외교를 지금 21세기에 글로벌 한국 사회에 적용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끔 표현하는 게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운동권 때의 전환시대의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21세기, 그것도 2020년의 세계를 주도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지금 보니까 16번이네요. 대중국 편향, 한미동맹, 바탕. 맞습니다. 예. 그래서 9.19 군사 합의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당연히 미국과 좀 사전에 합의를 하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지정학적인 그 상대적인 약소국은요. 예. 주변 사강을 항상 같이 이렇게 조정하면서 어떤 지향성을 갖더라도 그게 설령 어떤 자주외교라고 할지라도 항상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까지 생각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조정해 나갈 때 그들이 원하는 그 자주외교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대뜸 이렇게 해놓고 어떤 동맹과 이렇게 척을 쥐고 이렇게 가면은 자기들이 원래 원하던 자주외교도 사실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갈등 관계를 조장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세력을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진영을 좀 강화하는 그런 쪽의 외교이기 때문에 진정한 진정성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이제 저는 원미친중,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좀 멀리하고 중국하고는 가깝게 지내려고 한다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고위 관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국은 이렇게 별 쓸모가 없는 외교 상대국으로서 쓸모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미국하고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써먹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자, 17번 보니까 바로 이제 그것이 나타난 게 저자세 대중국 외교. 그래서 국격이 추락됐다. 이제 그렇게 들고 있네요, 보니까. 네.
뭐 아시아 인프라은행 중국 주도의 그런 금융권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예. 삼불 합의도 대뜸 중국에 해줬고. 예. 근데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일어났는데 중국인에 대한 그 입국 금지는 굉장히 아직까지 취하지 않고 있고 예. 일본은 바로 보복 차원에서 취해버리고 예. 그러면서 또 상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또 마스크 같은 거는 일정한 국가에 그냥 대량으로 지원해버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저자세 대중국 외교인 게 이렇게 드러나고 그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경학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는 사실은 국익 개념에 입각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움직일 때 국가의 그 힘에 비해서 상당히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게 유일한 방법인데요. 예. 미국 같은 나라는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됩니다. 힘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신뢰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한 나라 이렇게 하고 저런 나라 이렇게. 근데 스스로 내세우는 논리도 상호주의라고 그러는데 상호주의가 적용되지도 않고. 예. 이렇게 되면은 그 다른 나라들이 이 나라를 볼 때 굉장히 저자세 어떤 나라에 대해서만 굴종한다. 그럼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 나라의 그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이념지향적으로 외교가 변동하는구나 저런 나라는. 근데 그런 나라를 어떤 나라가 지지해 주겠습니까? 고립만 외교적인 고립만 이제 초래되는 거겠죠. 결국은 이제 미국을 멀리하고 거기다 일본하고는 거의 이제 일본을 주적 개념으로 삼듯이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공격적 성향을 띠면서 그러면서 중국에게는 그야말로 굴종적 자세를 보이는 게 지금 문재인 외교의 실상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네. 예. 자, 18번을 보니까 이제 방금 제가 일본 이야기를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일본에게는 유독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반일 정족주의로 인해서 안보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일본 관계는 얘기를 좀 하면 저 사람은 친일파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일본에서 조금 좋은 이야기만 하면 친일파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의식입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 분명히 사실은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게요. 지금은 뭐 일본이 나쁘다 좋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걸 떠나서 우리 나라 자체가 어떤 한일 협정 체제 자체를 이렇게 사실상 부인하는 그 단계에 갔고요. 또 청구권 관련 문제도 청구권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사실상 무시하는 그리고 나서 그 건건마다 일본을 이렇게 갈등 관계로 이렇게 때리면서 어떤 국제적인 또 목소리는 내는데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에 가면은 한국의 논리 자체가 스스로 모순되고 뭐 협정을 뭐 군사정권이 맺건 안 했건 하여튼 국가 대 국가로 맺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주고받기식의 어떤 문제 해결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면서 우리가 받은 걸 또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그 협정 체제를 이렇게 무시하는 건 협정 파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협상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뭐 이런 식의 접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논리성이 떨어지고 저 나라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 이렇게 스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때리 기획이요 라는 표현이 정확한 거고 그게 정말 일본이 밉다면은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서 논리성을 세우면서 또 실리 정책을 취하면서 일본을 압박해가는 그러면서 우리의 외교 목표를 달성하는 그게 필요한데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일본에 대해서 갈등만 부추겨서 반일 민족적인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 진영을 이렇게 단합하는 도구로만 삼는 그게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서 그 4월 총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반일 감정을 계속 부추겨 가지고 일본을 공격할 때 총선에서 득표하는데 유리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국익이고 뭐고 없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뭐든지 해도 좋다 이런 생각 같아요. 네.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자, 그리고 이제 19번 보니까 친중국 외교 미세먼지 대응 부실 이걸 제목을 달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거는 좋습니다. 뭐 미국과도 친하게 지내고 중국과도 하고 일본과도 좀 관계 개선하는 건 좋죠. 어차피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보면요. 설린 외교가 기본이거든요. 그게 외교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국의 그 저자세까지 이렇게 보이면서 실리를 좀 많이 뺏기고 오히려 그게 미국에 의해서 통상보복으로 오고 방위비 분담에 무지막지한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걸로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고립돼서 사실 친중국 외교가 우리나라에게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성과가 없어요. 예. 없는데
뭐 미세먼지는 과학적으로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오는 게 100%는 아닐지라도요. 그거는 충분히 입증된 거고 실제로 중국도 인정하고 있는 반대 그거에 대한 미세먼지와 같은 과학적인 사실조차도 중국에 대해서 뭐 자료를 좀 정식으로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항의를 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든지 이런 그런 정당한 요구까지도 하지 않으면서 미세먼지와 같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대응은 부실하다. 아니 미세먼지도 중국에서 선물로 하사하신 건데 그걸 감히 떠들면 되겠습니까? 자, 20번 보니까 대미 배신 외교로 국격이 저하됐다 그랬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 미국과 이렇게 갈등 관계를 조금 조장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이라는 외세를 몰아내고 또 다른 외세인 사실은 신뢰하기가 더 힘든 외세죠. 중국에 이렇게 붙겠다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만약에 그거를 정책 목표로 세웠다면 뭐 그거 정부가 그렇게 세운 거는 뭐 세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더라도 이렇게 미국과 이렇게 헤어지면서 또 배신 외교라고까지 우리가 내세울 정도의 정보를 고의로 알려주지 않는다든지 또 중국에 대해서는 뭐 살이라도 배워줄 것처럼 하면서 운명 공동체니까. 네, 장기적으로 그동안 역사적으로 확실한 동맹 관계면서 여러 가지 혈맹 관계를 나눈 미국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어떤 좌파 단체들이 막 맹공을 해요. 그런데도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그거를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전통적 우방이 볼 때는 상대 배은망덕 또는 배신 행위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반한 감정을 우리가 초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도 보면 지금 결국은 이 우한 코로나 사태로 가지고 경제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결국 도와주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외환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지원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참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자, 21번 보니까 정치적 일본 때리기 행보. 아까 이제 잠깐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일본을 때림으로써 어떤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구람시라든지 이런 이태리 공산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진지에 자기들의 이념 진영을 이렇게 세우고 그걸 이렇게 연합시키는 큰 그 원동력을 민족주의에서 많이 찾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 치고 일본이 밉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런 감정을 또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그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을 또 적폐로 몰아붙일 수 있고 예.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위안부 합의 문제, 파기 문제라든지 뭐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쥐소미아 뭐 이런 거 일본인에 대한 입국 금지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일련의 일본 때리기 외교를 이렇게 적기에 때림으로써 정치적으로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서 자기 진영은 결속시키고 반대하는 측은 친일파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가하고 있는 게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 좀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이라는 사람이 그 뭐 최강욱 비서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반일 선동을 하고 일본 제품 불매를 앞장서서 조국하고 같이 했던 사람인데 반일하고 불매 운동하면서 본인의 차는 1억짜리 뭐 일본 차였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표리부동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일본 제품 사지 말라라고 앞장서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이게 정치로 이용하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 22번 보니까 굴종 외교와 아마추어적 망신 외교의 일반화라 그랬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면은 사실 국가의 그 위신을 좀 지키면서 예. 서로 이렇게 거래 관계에 입각해서 관계를 점차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은 아무리 큰 나라라도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신뢰성을 형성시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달리면서 계속 사사건건이 그러면 그 굴종 외교입니다. 오히려 그걸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빈 방문을 대통령이 여러 번 했는데 혼밥도 많이 하고 뭐 수행 기자가 사실 몰매도 맞고 그랬는데 그거는 정식으로 항의하는 게 오히려 항의하는 게 양국 관계에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뭐 미국 방문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찍혔다 그럴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의로 1, 2분만 이렇게
정상회담도 아닌 면담 비슷하게 했는데 그걸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또 정상회담을 했다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그 굴종과 또 망신스러운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를 또 언론에서는 뭐 잘 포장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4대 강국에 대한 외교를 뭐 상당히 그 주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조종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내보내고 있으니까 이거는 참 하나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외교부에 계셨잖아요. 네. 저는 대한민국의 외교부에 있는 분들의 그 뭐랄까 머리랄까 대단히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과연 있는지, 외교부가 뭐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은데 저는 그걸 뭐 이렇게 좀 원인을 진단하고 싶은데 지금 외교부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다 하고 외교부는 그냥 뒷수범을만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적폐청산의 주요 부처가 외교부가 돼 있죠 지금. 한일 합의 예. 지난번 그것 때문에 그렇고 또 한미 동맹 예, 예. 우선적으로 했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적폐청산을 진행하고 있고 30% 공관장을 뭐 민간으로 바꾼다 그러면서 사실 누가 공관장이 됐는지도 몰라요 국민들은. 그리고 전혀 뭐 예. 그 나라 외국어 그 나라 국어도 못하는 사람을 공관장으로 보내고 특정 옛날에 정치 진영에 있던 사람들 위주로 다 됐고 예, 예. 또 민간 변호사 출신들도 다 특정 여러분이 다 아는 그런 이념 진영에서 다 오고 그래서 다 임명해놓고 예. 그거를 이제 뭐 자주 외교를 한다 그렇게 해놓고 뭐 위에서 뭐 정책 결정이나 외교 정책실도 있습니다만은 정책 결정이 청와대에서 다 하달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런 목소리는 그 적폐에 해당되는 걸로 되고 그래서 사실은 상급자 하급자가 요즘에 업무 지시를 나눌 때도요 서로 녹음기를 켜고 주고받는 게 서로 편하답니다.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우스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적폐청산 무슨 이념 외교 이런 개념이 내정이나 경제 정책 이런 데는 어느 정도는 타당할 수 있어요. 어차피 빵을 나누는 게임이니까. 근데 외교 같은 또 국방 같은 어떤 빵을 키우는 데다가 그런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이념이라는 게 정권이 바뀌는 변운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적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정부 실리를 추구하는 게 외교인데. 국익인데. 그리고 외교가 왔다 갔다 한단 예,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외교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게 돼요. 그거를 시작한 게 현재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굴종 외교, 아마추어적 망신 외교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뭐 외교부 장관이 뭐 무능하다는 건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다음에 23번 보니까 섣부른 정상 외교로 북한 핵 능력 강화에 기여를 했다 그랬는데요. 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강대국들 간의 그 정상 외교를 굉장히 델리키트한 영역인데 그거를 관계를 잘 조정을 하고 우리나라 장기적인 신뢰에 입각해서 그걸 해놔야만 북한 핵 문제와 같이 여러 나라들이 합의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그 원동력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한쪽에 붙고 다른 쪽은 척을 지고 그러면 그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핵 능력을 강화하는 시간만 벌어주는 셈이고 그래서 오히려 군사력도 남북 간 간에 이렇게 비대칭 구조로 오히려 이끄는 측면이 있고 만약에 미군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핵 능력을 오히려 강화해서 우리나라가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오히려 스스로 조성하는 그런 외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4번 내용을 보니까 남북한 군사합의 기습 공격에 무방비를 초래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네. 북핵이 자유용이든 공격용이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기라는 게. 근데 이제 이걸 자유용이라고 그렇게 그냥 정의를 하고요. 평화를 지키는 게 대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전쟁을 항상 준비하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아주 그렇죠. 고전적인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평화 정책을 취하면서 9.19 군사 합의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군사 훈련이나 그 휴전선 분야의 그 훈련 전부 못하게 하고 기계와 모범 사단도 일부 해체해버리고 뭐 한박도 이런 데는 북한군이 주둔하는 걸 그냥 용인해버리고 뭐 GP를 철수하고 뭐 지뢰를 철조망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미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하고 북한은 상응하는 그 움직임을 안 보이고 무익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평화 제스처를 취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정말 그 어떤 새로운 합의가 나와서 평화 체제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될 만한 체제로 이행이 됐다. 그러면 그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일방적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는 오히려 유사시에는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환경만 조성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지금 남북 군사 합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쪽, 남한 쪽의 군사는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별 변동이 없고 그러놓고 이제 평화체제 도래했다고 말을 하니 참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이 불안할 수밖에 없을 예, 뭐 이렇게 겁니다.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예, 예. 우리가 평화 쪽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뭐 군사력을 어느 정도 해체할 수는 있는데 그럼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거나 그럴 때 가는 거고 아니면 다시 강공론으로 가는 거고 밀고 당기면서 가는 게 전략인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 성과 없이 우리만 예. 피해를 보는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25번 보니까 서방 세계와의 단절 외교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들었는데 그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뭐 정상회담도 했고 그랬는데요.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 예. 하는 것을 굉장히 팩트인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 것처럼 우리 청와대에서 정의를 하고 그걸 미국에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 확신에 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국민 사기국도 모자라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건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좀 예. 초기에 예. 오판을 좀 초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북 제재 같은 게 조금 등한시되고 그래서 예. 북한이 그 시간을 많이 이용했고요. 군사 옵션도 상당히 무력화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 사실 오히려 핵 위험이 더 증가된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26번 보니까 대공 수사 역량 파괴, 친북한 단체 활동 고무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죠. 네. 또 국정원 개혁이 필요합니다. 네.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그거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고 그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거에 그 비례하는 대공 수사 역량은 유지를 하면서 그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대공 수사 역량이 거의 정지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그 정보 능력이 이렇게 이관이 됐고 그리고 뭐 군 인권센터나 이런데 폭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사회주의를 용인하는 식으로 폭로되는 거는 무한정 용인하고 그렇지 않은 신고나 이런 거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국가보안법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한 법으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이거는 상당히 전문가들이 볼 때 크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27번 보니까 이제 군 기강 회의, 군 지휘관 사기 저하 그랬는데요. 이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네. 뭐 군의 민주화 뭐 그런 거 좋죠. 분위기를 좀 권위주의로부터 탈피하고 이런 거 좋은데요. 군이라는 게 어떤 명령 체계 이런 거는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또 뭐 갑질 이런 개념이 정말 갑질한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거를 확대해서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뭐 지휘관들이 부하들을 대할 때 이게 무슨 민간의 어떤 그 파트너십에 있는 회사에 파트너처럼 대하는 것 같아요. 또 명령하거나 조금이라도 뭐 신체적인 예. 어떤 업무를 시키거나 그러면은 어떤 식의 반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하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그래서 인권을 빙자해서 오히려 사병이 사실상 상관에 이렇게 대드는 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전방부대나 이런 데는 특히 앞으로 유사시의 그 군 그 대응 전력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군 지휘관들의 사기까지 좀 저하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해군 제주 해군 기지에서도 무방비하게 다 뭐 상당히 나이 드신 분한테도 뚫리고 안에 현수막 들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기강 회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28번 보니까 군의 정치화로 국방력이 약화됐다 그러는데 군의 정치화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저 정치적인 그 인사 체제가 필요한 분야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군이나 아니면 뭐 외교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문적인 영역이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어떤 이념이나 이런 잣대로 절대로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우리가 군사 정권을 많이 비판하는데요. 저도 군사 정권 때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대외 경제하고요. 어떤 외교나 이런 부분은 국방도 그렇고 철저하게 전문성을 보장해 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정치 잣대로 이념 잣대로 만약에 인사를 돌리기 시작하면은요. 그건 정말 바보짓이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외교나 통상이나 이런 데 종사했던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졌어요.
국익을 위해서 마음껏 니들이 뛰어라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인권 탄압이나 이런 걸 했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그 구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분야에 어떤 입맛에 맞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국정 철학에 맞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막 일반적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게 너무 일반화돼 가지고 정치군인들이 줄대기 바쁜 것 같고 먼저 이렇게 무슨 사건이 터지면 청와대 보고하기 바쁘고요. 그렇게 아주 몇 번 사건이 터졌었죠. 예, 그렇죠. 청와대 먼저 보고합니다. 줄대기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국방의 그 전문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고 유사시에 과연 정치적인 그 어떤 고려를 먼저 하고 안보나 또 외교적인 고려는 나중에 하는 그런 그 어떤 관행이 형성되지 말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하기야 뭐 국방부 장관부터 저 사람이 군인인지 아니면 정치인인지 알 수 없으니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29번 보니까 유사시 한미연합사령부 기능이 제한됐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 한미연합사 해체라든지 또 전작권의 그 조기 전환 정책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예. 전작권을 전환하는 거 좋아요. 자주국방 좋은데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그 분위기가 물로 익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요. 그 연합사의 전략적 가치를 상당히 폄하한다 그럴까요? 그런 이념적 접근을 해서 그 유사시에는 사실은 연합사령부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고 또 그게 동맹관계에 이렇게 직결되는데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합사령부의 기능은 지금 위협이 그대로 잔존하는 한 분명히 그건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30번 보니까 전쟁 기획 및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저하됐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미동맹 이 관계가 이렇게 이상해지면서 약화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특히 뭐 군사훈련이나 이런 거는 대폭 취소하거나 유예하는 쪽으로 우리가 북한과 합의를 해버렸죠. 그래서 뭐 독수리 훈련, 퀴즈올브 훈련, 뭐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거의 뭐 유명무실화 됐고요. 또 상비 병력 같은 것도 감축하고 사단을 통폐합하고 뭐 이런 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쟁 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거고요. 그게 북한의 어떤 상응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감소와 더불어서 이렇게 추진될 것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계속 북한에 무슨 시그널을 보낸다고는 하는데 그게 답변이 없어요. 오히려 저쪽에서는 우리를 무시하고 뭐 안 쏘던 그 폭탄도 다시 쏘기 시작했고 예. 핵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고 수도폭탄까지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거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자살 외교라고 그럴까요? 자살 국방이라고 그럴까요?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군사훈련도 하고 미사일도 쏘고 방사포도 쏘고 그러는데 우리는 훈련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북한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겠죠. 뭐 31번 보니까 탈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핵 우위가 고착화됐다 그랬는데 탈원전과 핵 우위 고착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원전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게 예. 뭐 월성 1, 2호기 이런 경우는 플루토늄을 그 나중에 재처리하게 되면 그 핵무기의 원료로 충분히 농축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그런 걸 먼저 이렇게 해체시키고 중단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그게 원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유사시에 플루토늄을 축적해서 빨리 핵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을 우리 스스로 허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고려 없이 탈원전이 뭐 민간인들은 그냥 원전 자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탈원전 정책도 남겨둬야 될 거 분명히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32번 보니까 국내 정책이 한류의 해외 진출과 해외 고용 기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6천여 분의 전국에 계신 교수님들한테 전부 이렇게 서베이를 해서 어떤 거를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가 더 이상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가 뭐냐 전부 내라 했더니 굉장히 100여 분이 직접 막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의 의견을 내셨어요. 그중에서 하나 인상 깊은 꼭지라서 집어넣는데요. 예. 사실 K-팝 그리고 한류 열풍 뭐 그런 게 한참 불어나고요. 우리 예. 젊은이들이 해외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차고 나가야 될 타이밍이 됐었습니다. 예. 이미 뭐 예술계나 이런 쪽에는 헐리우드와 합작도 하고 그래서 예. 상당히 많이 진출해 나가는 타이밍이었는데, 근데 이제 국내 정책이 뭐 경제 정책이나 최저임금 급속 상승이라든지 특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위험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스스로가 굉장히 위험 국가로, 그렇죠. 최대 위험 국가로 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급속히 떨어지는 계기를 제공을 했고요. 예. 그게 대중국 몽 이념 정책 때문에 그렇게 기여한 바가 크고요. 그래서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국내에는 일자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해외로 진출해야 되고, 요즘 젊은이들은 영어도 잘합니다. 그 진출해야 될 타이밍에 이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사실은 해외 진출에 커다란 타격을 입혀서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인식, 한국인에 대한 혐오 이런 거를 상당히 부추기는 측면, 그거 굉장히 아쉽다. 네. 그런 의견입니다. 예, 우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국 여권을 들고 갈 수 없는 나라가 180개국이 됐는데 180개국이면은 뭐 전 세계 거의 대부분 그런 나라들에서 코리아 포비아가 일어나고 있다. 이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깎아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좀 어차피 남아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33번 보니까 민족 해방 노선을 추구하고 국익 침탈과 외교적 불안전성이 증가됐다 그랬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는 당당한 외교를 취하겠다, 자주 외교를 취하겠다. 그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예.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주 외교를 한다는데 싫어할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라.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이고요. 누구나 목표로 삼을 수 있는데 그거는 목표입니다. 수단이 아니고. 근데 지금 정권은 겉으로는 자주 외교를 한다 그러면서 그걸 수단적으로 강대국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의존했던 걸 끊어버리고 그게 자주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 오히려 자주가 아니고 오히려 더 우리 스스로의 영향력을 축소함으로써 나중에 다른 나라에 이렇게 굴종할 수밖에 없는, 핵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오히려 굴종 외교로 가는 길인데, 그 수단과 목표를 완전히 혼동한다 그럴까? 아니면 알면서도 겉으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 유방으로부터 끊어내고 NL 노선을 걸으면서 새로운 좀 더 불안정한 지역 패권 국가인 중국에 이렇게 붙어버리려고 한다 할까요? 북한과의 어떤 연방 체제로 가는 그런 중간 단계로 외교를 생각한다. 그거는 참 자주 외교가 아니고 또 다른 굴종, 어떻게 보면 더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외교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외교를 한다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큰 소리치고 허세를 부리다가 정작 트럼프 대통령 앞에만 가면 아무 소리 못하고 기자회견을 30분 하는데 입도 뻥긋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부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자주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34번 보니까 반일 반미 분위기 확산으로 민족 해방 노선 추구한다 그랬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일본 때리기가 누구나 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고요. 근데 그게 민족적으로 일본을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견제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느끼고 그런 측면 때문에 제대로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말 수세기에 걸쳐서 발생하는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외교 자산이 허물어지는 그런 참담한 패배 또는 피해 이런 걸 국민들이 생각 안 하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에부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데요. 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미 FTA 재협상 과정이나 이런 데도 어떤 재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FTA 자체에 쓰여 있어요. 근데 그걸 미국이 그 조항에 의해서 개시를 하자 그랬는데 협상을 타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체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개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버티니까 오히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럼 한미 FTA 파기하겠다.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나가서 양국 관계 굉장히 갈등 관계로 갔거든요. 그거를 청와대나 그 자문그룹이 모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갈등을 좀 이렇게 조장하면서 반미나 반한 감정이나 이런 걸 좀 하면서 그 미국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거리를 좀 두게끔 만드는, 그러면서 새로운 그 이념적인 중국 노선이라든지 북한과의 문제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통상 관계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어떤 정책 결정이 청와대에서 내려온다는 증거고, 반일 반미 분위기 확산으로
민족 해방 노선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사실 운명 공동체라는 이야기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써야 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건 우리가 다른 이미 지나간 100년 전 이야기보다는 경제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이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런지 그래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마지막 35번째입니다. 보니까 이제 통상협정을 반미 감정 조성의 기회로 악용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어지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저희는 반드시 미국의 완전히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답이고 또는 반대로 중국에 완전히 붙어버리는 게 정답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 의견은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예. 100% 정답이 없는 거예요. 외교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친미주의자도 문제고요. 친중주의자도 문제인데요. 근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가치는 인정을 하고 군사나 안보 분야는 그동안 쌓아올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한 안정성을 주잖아요. 그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그 가치 인정한 상태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슈별로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과 같은 노선을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적재산권 얼마나 침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미국과 보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보복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때리지 않습니까? 그건 오히려 우리가 중국과 같은 보조를 취해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보복관세 20몇 % 관세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이슈별로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의 실리 외교를 취하면서 균형 외교를 취해야 되는데 군사안보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외교적 자산 그 가치는 인정하고 모든 게 다 매몰 비용이 있고 우리를 그동안 발전시켜온 그 원동력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평가한 다음에 여러 나라의 관계를 조정하는 게 진정한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반중한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래서 친미 연중 미국하고는 그야말로 한미 동맹으로서 그렇게 지내들 거고 중국과도 연대하는 그게 이제 국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문재인 정부는 국익이고 뭐고 자신의 이념에 맞춰서 외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문재인 정권이 집권할 수 있는 100가지 이유, 그 중에서 지금 이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지금 말씀을 해주신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에게 정말 더 이상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 중에서 외교, 안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결론이 좀 내리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4월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해 주신 분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원목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